네, 제가 그 한인 사회에서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메디케어, 뭐 메디케이드, 소셜스키루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메디케어, 뭐 소셜시큐리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생활이 전반적으로 뭐 교육, 건강 그리고 또 뭐 의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한 웰빙을 추구하는데 이게 사회자가 붙었잖아요. 복지 앞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사회복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활 전반적인 거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고 어린 네, 시절에 뭐 유럽의 뭐 국가 그런 데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 그런 나라들처럼 어떤 사회복지 그런 개념들이 모두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꿈꿔왔거든요. 이 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회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그니티, 존엄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한 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제대로 존중되고 그 생명 그 존중되는 만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같이 보장해 주는가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대화되고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되면서 알게 모르게 부의 차이가 생기고 또 교육의 차이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그 불합리하게 아니면은 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그런 계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원래는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이지만 아무래도 아직 그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약간 집중되어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되면서 또 남은 생애가 점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뭐 네,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남은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도움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60대, 68세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은 77.5세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평균 수명이 1년 정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평균 수명이 77, 그리고 여성들은 더 사실 높아요. 80세도 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퇴하는 연령이 67세, 66세라고 했을 때 12, 3년을 평균적으로 더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 쪽에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이제 계속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어르신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 은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라. 아, 은퇴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 또 내가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 뭐 자원봉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뭘 배운다거나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뭐 나이 60 넘었다고 안 배웠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니어들이 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어려움들 한가운데서 가족 간에도 네. 어떤 불안함,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서로 겹치면서 가족 내에도 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복지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어떤 그들의 기대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나요? 네. 제가 그 지난 몇 달 동안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리서치를 한 게 있었어요. 연구한 것이 뭐였냐면 그 코비드가 우리 그 그 어르신들을 에게 서비스를 주는 커뮤니티 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지난주에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코비드 기간 내에 그 많은 그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관, 예를 들어 뭐 시니어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어요. 봤더니 아무래도 시니어 센터가 그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제공이 안 됐고, 하지만 점심 제공이 그 사이트에서 못했지만 홈 딜리버리 밀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늘어났어요. 동시에 그 어르신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코비드 기간 내에 그 어르신들이 그리고 가족 내에 계속 같이 그 소셜 디스턴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그 시니어 센터나 많은 그 기관들, 비영리 기관들에게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운영을 그 사이트에 사람들이 오면 제공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코비드 기간 내에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있지만, 댁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았죠.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잘 못 쓰시잖아요.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잘 못 따라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 그룹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알고 집에 인터넷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 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뭐 집에 인터넷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온라인으로 미팅이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두 가지 큰 영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비영리 기관들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가족 간에, 예전에는 각자 할 일이 밖에서 있다가 저녁에 만나거나 뭐 이러면서 했는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소한 일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초기에, 코비드 기간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집안 내에서 가족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가, 소통하는 잘하는가라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 교육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그게 떨어져 있든 아니면 같이 있든 간에 가족 간에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분리된 삶을 당연시 여겨야 됐고, 또 특히 어른들과 자녀들, 뭐 손자 손녀들과도 분리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젊은 세대도 당연히 그러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은 불편해했던 부분을 아예 나 안 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외를 되신 분들도 많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뉴 테크놀로지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어떤 열등감 그런 걸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제안했던 그 비영리 기관, 지역 비영리 기관에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커뮤니티,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는 사실 그 이민자들이 그 센터에 모이거나 이러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지금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온라인 방식을 완전히 예전 방식으로 우리 삶은 예전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할 새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렇게 필요가 있는 분들, 요구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백신 레이트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시 뭐 델타 변이니 이래서 많이 늘어나서 다시 소셜 디스턴싱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래에 가까운 6개월, 8개월, 1년 뒤에 우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지금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가량을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또 사업적 비즈니스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네, 이제 곧 실업수당 그런 것도 중단돼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또 그렇게 인컴이 없어지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고, 이제 그
이베큐에이션이 일어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코비드 시기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아마 한인분들, 우리 그 생활에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해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긴급 재난 기금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수입에 따라 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코비드 초반에 우리 그 미국에서 선택했던 거는 아마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 상태에서는 돈이 있건 없건 그리고 어떤 계층에 있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재난기금 다 줬죠. 물론 거기에도 수입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하여튼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선택적 복지로 들어가서 지금 뉴욕주 또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코비드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현저히 줄어서 렌트를 못 냈던 분들에게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대신 연체료를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류 미비자 분들도 좀 많은 혜택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이제 뉴욕주에서 실업수당을 주자 하는 그런 펀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짜로 취약 계층에게 주는 그런 선택적 복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움도 주시나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시민참여센터에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코비드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셨거나 수입이 현저히 줄으시고 렌트비를 한 달이라도 내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뉴욕주의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거기에는 뭐 이민 신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여기 뉴욕주의 뉴욕시티에 그 중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족인 경우에 66,850불 이하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약 74,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쯤이나 그러면은 그 신청자들에게 어떤 그런 자금들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예, 저기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시작 날짜가 6월 1일이죠. 그래서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임대료 연체된 임대료가 지원됐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아직 못 들었어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커뮤니티의 의견을 모아서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그 쿠오모 주지사가 지금 현재 펜딩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8월 31일 정도에 다 내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주나 아니면 그 집주인분들도 계실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회복지의 분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